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2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수 있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2도, 대전 12.7도, 대구는 1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도 19도, 광주 20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가파른 가운데 오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명계 원내지도부로 재편한 뒤 사실상 첫 여야 힘겨루기를 앞두고 민주당은 두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청문회 일정 등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김행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든 여당을 향해선 후보자를 지키려는 꼼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께 김행 후보자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까 봐 이렇게 내빼는 결정을 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공식 상견례를 계기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여당이 불참하는 초유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파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부적격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의석수를 무기로 또 힘자랑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의회 주의 기본 정신도 무시한 채 다수당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 후보자의 언행을 문제 삼은 야당과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맞받은 여당이 팽팽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연예인도 저는 셀럽이지만 일반인입니다. 권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의 지금 의견이 적절한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그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것은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억측이고 결국은 반대를 위한 좀 명문 쌓기 아니냐는.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시한을 넘기며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다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여야 분위기로는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의석수로 힘자랑을 계속한다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 여부를 본회의 직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표결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 투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추석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는 등 전국 주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회복에 주력하며 당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단식에 따른 국회 파행에 사과부터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장기간 단식을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별다른 외부 활동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이른 시일 내 당무 복귀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분한 회복을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의료진 소견을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10월 5일 날 집중 유세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당대표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당장 오는 6일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재판 첫 기일의 조정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이는데 대신 온라인 등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병상에서 투표 동료 영상을 찍었고 영수회담 제안 카드 역시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서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낙하산 공천을 받은 진교훈 후보와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민주당은 정책도 비전도 없이 연일 김태우 후보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뜬금없다고 거듭 깎아내리며 이 대표의 파트너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기현 대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일 뿐 무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에겐 방탄 정쟁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이젠 민생을 돌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 자랑을 계속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 정국까지 굵직한 정치 일정이 다가오면서 리더십에 명운이 걸린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보수 시민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부장판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이유로 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건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영장 발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예규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건에 대해 범부처 TF를 꾸려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발단은 지난 1일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 경기였는데 당시 국내 포털인 다음 등의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전체 9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전에 방류를 개시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샘플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며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은 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반 2차 방류 개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신 대상 회견에서 희석 설비 일부 도장이 부푼 것을 확인했지만 기능들은 유지되고 있다며 2차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上流水槽に塗装の膨れが確認されておりますが、こういった知見を積み重ねながら
今後しっかりとこれらの設備の維持管理に努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2차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가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바다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水産物に影響のない状況で放出が行われたというのが私の認識です。これからもですね、しっかりモニタリングをしていく。 하지만 8월 한 달 일본의 중국 어패류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이상 급감했고 소문 피해도 1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하며 오염수 감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국과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확산하고 일본 어업에 미칠 충격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 해임 사태를 겪고 있는 미 의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장 공석 기간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하원 의장에서 쫓겨난 케빈 메카시는 소수의 강경파가 의회를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4% of our conference can join all the Democrats and dictate who can be the Republican speaker in this House. I don't think that rule is good for the institution. 임시 의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새 의장이 뽑힐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은 중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장을 축출한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Worry you that you won't be able to deliver the aid that the U.S. has promised to Ukraine? It does worry me. Extreme MAGA Republicans who would like to eliminate just about everything I've done.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하원 의장이 축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카메라가 집중됐습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의장이 될 수 있는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가 하원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calling me Madam Speaker. All I can say is we'll do whatever is best for the country and for the Republican Party. Would you take the job? Would you take the job? We have some great people. 다음 주로 예정된 하원 의장 선출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내 선호도가 높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짐 조든 법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카시 의장 해임 사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9석에 불과해 10명 남짓한 강경파가 이 차기 의장 선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약 9년 만에 열린다며 양측은 한일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백골화된 신생아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혼자 낳은 아기가 숨지자 무서워서 버려두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연달아 들어옵니다. 경찰 승합차도 뒤따라 들어와 섰고 차에서 경찰이 내려 짐칸에서 무언가 챙겨 건물로 들어갑니다. 대전시 서구 다세대 주택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과학 수사대 차가 한 바퀴를 돌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봤더니 3바퀴를 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는데
집주인이 짐을 정리하다 여행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아기의 백골화된 시체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아기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4년 전쯤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4에서 5일 만에 숨지자 무서워 가방에 넣어 내버려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에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0m 남짓한 왕복 2차선 서울 신촌 연세로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버스가 아닌 승용차나 택시 등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권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상인들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지난달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최종 판단을 내년 6월로 미루면서 찬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분명치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달부턴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전용지구로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실제로 해제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전용지구를 강요한다며 반발합니다. 타 유사 상권과에 비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 막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을까요? 다 막혀요. 그거보다 양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전용지구 안내판은 아직 재설치가 안 된 상태라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로 입구엔 이렇게 승용차 진입을 막는다는 노면 표시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론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길거리 공연 등 문화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서울시 방침대로 전용지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주말마다 하는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반면 전용지구 지정 전에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도 보행자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 거리를 오가고 있는 중인데 딱히 큰 문제는 겪고 있지 않고 이 거리를 지금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까 하는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중단했던 전용지구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환원한 만큼 이를 내년에 또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위반 차량 단속 등 실제 운영까지는 당분간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20년 전에 도입됐을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의결한 뒤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을 수도권이나 충청, 전라 등 권역으로 나눈 뒤 비정규직 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처음 일을 시작한 권역, 같은 업종에서만 사업장을 바꾸라는 게 결정의 핵심입니다. 영세농가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역 이동 자유까지 제한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 심할 경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긴다는 건 정말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진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겠다, 아니면 산재를 당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2004년 한국에 도입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허용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선 해당 기간 정해진 일터에서만 일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예외적 노동 착취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3번으로 제한되고 사업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3개월은 일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 사업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동부가 알선해 준 곳을 가게 돼요. 지금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중, 3중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못 옮기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만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고용 허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체류자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사업주들도 외국인 노동자의 태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고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유연하게 허락해주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사이 1조 5천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 3,29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5,174억 원이 늘었습니다. 5달 연속 증가세로 증가폭은 8월보다 줄었지만 앞선 5월에서 7월보다는 컸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 8,591억 원이 불었는데 증가폭 역시 지난 5월부터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을 인상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800원과 500원으로 80원과 50원 오릅니다.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꿀벌이 폐사하면서 생태계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대체 기술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요즘 양봉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벌통을 열어보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한 반절, 50% 정도, 그 정도 지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100% 사라진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프죠. 지난해 전국 232만 벌통 가운데 40만 개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꿀벌 17%가 월동 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애 같은 병충해와 농약 사용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폭염과 폭우 등 예전과 달라진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니까 왕이 새끼를 못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 그리고 너무 덥고 속상한 거야. 말로 말할 수 없죠. 꿀벌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이 열매를 맺도록 수분을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생산량도 떨어지게 돼 6차 대멸종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온시설 등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4년 뒤에 멸종한다. 화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100대 작물들 중에 한 70%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을 대신해 화분 매개를 할 수 있는 곤충 개발도 활발합니다. 뒤형벌은 실내 사육이 가능해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충해에 효과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사육장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또 제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실내 사육 시설 개발을 위해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런 벌들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움직임 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게 상품을 나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뒤형벌 생산이 고도화되면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에 실린 개인회생 악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 수천만 원의 명품 사고 카드 대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한 도덕적 해임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3에서 6개월 전과 신청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1, 2개월 전에 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봤더니 시계와 귀금속, 가방 등 사치성 소비가 3.5배 증가했고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액도 3배나 늘었습니다. 또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도 각각 19배,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최대 95%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걸 악용한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 도박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이른바 꿀팁이라면서 공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면 법원이 개인 회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기각된 비율은 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법원이 이의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개인 회생 악용이 는다면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금융사 부담이 늘어서 결국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위쪽을 보면 안무가를 따라서 K-팝 안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강생의 약 70%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긴 하지만 안무마다 창작 안무가의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작사가나 작곡가들과 달리 히트곡이 나오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획사 등으로부터 처음 안무 의뢰에 대한 창작비를 받는 게 전부인 상황인데요. K-팝이 점차 성장하면서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논의도 조금씩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무 저작권에 대한 업계의 인식 변화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에 실린 우주 쓰레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의 통제를 벗어난 직경 1cm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70만 개에 달하고 길이 10cm 이상 파편만 따지면 약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가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궤도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면 활동 중인 위성과 충돌을 하거나 국제우주정거장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아 올리는 것만큼이나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우주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위성을 발사한 업체에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1년 전에 한 케이블 TV 방송국이 쏘아올린 위성인데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연료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우주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은 우리 돈으로 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유인 우주선 발사가 잦아질 텐데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국제적 협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보면은 귀여운 판다의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 기사 내용 자체는 썩 귀엽진 않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푸바오 덕분에 중국의 판다 외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세계의 모든 판다는 중국의 소유죠. 통상 10년 단위로 돈을 받고 외국에 임대해주곤 합니다. 현재 약 19개 나라에 65마리의 판다를 대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판다는 양국 간 우호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거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판다를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자이언트 판다 7마리가 살고 있는데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빌려줬던 판다들을 모두 데리고 가려는 이른바 징벌적 판다 외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푸바오의 인기처럼 미국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판다 중에서 가장 어린 샤오치지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는 12월 초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송별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관람객들도 모두 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사는 푸바오의 경우도 만 4세가 되는 내년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인데요. 팬들의 아쉬움이 상당합니다. 대신해서 부모 판다죠.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2031년까지 한국에 머물 거라고 하니까요. 귀여운 푸바오의 동생들이 더 태어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10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금융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에 관한 지표들, 미국 고용시장에 관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틀 전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틀 전에는 미국의 어떤 신규 구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죠. 그러니까 구인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노동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임금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채널이고,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또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특히나 연준 여러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결국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한국 시장의 충격이 컸는데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충격이 컸던 이유는 일단은 며칠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기술주의 상황,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한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주가 하락이 촉매제가 되면서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었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고평가된 것에 대해서 수요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상황이죠. 이게 실제 밸류가 맞는지, 흔히 말하는 가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고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히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는데, 코스닥 관련 2차 전지주들이죠.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긴축 정책이, 미국의 긴축 정책, 그에 따르는 미국과 한국의 고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이 기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평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이 며칠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미국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배경이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이 고용 시장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임금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수, 흔히 말하는 지표들에 민감하게 정책이라든 시장이 반응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과거의 경험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확실히 잡지 못하면은 고착화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과열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긴축 정책을 더 오래 피는 것이 아니냐,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고금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올해의 금리, 내년의 금리, 내후년의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진 상태거든요. 예상보다 높아진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수급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하죠. 재정 적자가 심해서 뭐 미국 하원에서 뭐 지금 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정 적자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뭐 정치적 이벤트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많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금리가 국채는 금리가 가격에 반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차원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뭐 중국 경기가 안 좋고 미중 갈등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요를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제 수출이 잘 돼야 이제 달러가 많아지고 이 많아진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떠한 중국 내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역시 자산을 유로화라든지 다른 자산으로 좀 옮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 차원에서도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의 어떤 고금리 기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을 많이 발행할 텐데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서 할 수 있는 공급 증가와 뭐 중국 측의 어떤 수요 감소 요인들이 겹치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고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주셨습니다만 간밤에 지난달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러한 그 보고가 국채금리 급등세에 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이틀 전에 나온 거랑 이제 간밤에 난 보고서들이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은 구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측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반대쪽 어제 나온 민간 ADP에서 보고서는 민간 직장이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다. 사실 한 15만 명 정도 늘 것으로 15만 개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8만 9천 개만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혼재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집계하는 쪽마다 결국 의견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6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 구인구직 보고서고요. 어제 나온 것은 ADP나 민간 기관의 보고서고 이제 미국 정부가 결국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이제 얼마나 진짜 고용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그 비농업 분야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사실 뭐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흐름이 발견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구인 같은 것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 분야의 어떤 고용 수요가 좀 주는 거는 발견은 되고 있는데 지표가 서로 안 맞으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6일날 발표되는 그러니까 미국 고용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지난달 이제 고용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좀 추세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까요? 사실 조금은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연휴 기간에 굉장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 장이 열리기 전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결국은 지나치게 고용 시장을 나쁘게 봤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어떤 주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다른 지표들 그리고 미국 연준 여러 인사들의 미국 중앙은행의 반응들을 보면은 긴축 정책을 한동안 더 유지할 것이고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올해 연초처럼 막 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은 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끝난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피버팅이라고 이야기하죠. 피버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피버팅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역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물론 이제 주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연준의 어떤 그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환율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또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고환율 당분간 좀 이어질까요?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보통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미국과 한국의 이자율 격차하고 뭐 당시의 수급 상황이 결정된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를 바꿔서 투자를 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달러의 수요가 늘고 원화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는 분명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달러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외환 시장의 투기 세력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하면 생기는 가격 인상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그리고 높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기준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격차가 해소되거나 미국의 어떤 피버팅에 대한 적극적 의지,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한동안은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지난 8월에 전체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면서요. 사실 이게 뭐 일단은 투자 부분에서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생산 전 산업이 한 2.2% 증가했는데 이제 투자 부분의 지금 기여분이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 부분의 기여분은 좀 낮다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투자 부분의 기여도가 컸느냐? 일단은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컸다. 반도체 생산이 어떻게 보면 저점을 지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생산이 13% 이상 증가를 하고요. 관련 투자 역시 굉장히 빠르게 늘면서 어떤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표들 월간 지표로 보다 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또 아직까지 여전히 좋지는 않거든요. 뭐 설비 투자 늘긴 했지만 1년 전보다 15% 가량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 보통 기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교해서 오른 건 맞는데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표가 낮기 때문에 오른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는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유럽 역시 고금리 기조를 계속 가고 있고요. 미국 역시 경기가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중국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 좋아지는 이런 기세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일단 투자가 일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런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일종의 착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 아마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그동안 이제 사실 반도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 생산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반도체가 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뭐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결국은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많았는데 사실 이 기대는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재고 같은 것들이 중요한 지표인데 재고가 늘어나는 폭은 계속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고 늘어나는 폭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재고 자체는 아직 늘어나는 방향성 자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재고가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생산이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이 아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올해 1분기나 2분기에는 이제 지금 4분기나 3분기쯤 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확실하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뒤처지고 있는 양상이나 중국의 경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겹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바닥은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냐. 그 바닥은 내년 상반기라든지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결국은 특히나 AI 기술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딥러닝이라든지 챗 GPT 같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굉장히 빨리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면은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고 지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뭐 저점에 가까우고 있는 것들은 맞지만 아직 반등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디지털 화폐 소식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내년 말까지 CBDC를 실험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뭔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코인은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거래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주식형 코인 같은 것도 있어서 흔히 말하는 주식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CBDC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법화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를 디지털화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인 형태로 만들지만 중앙은행이 담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10,000원의 현금이 있으면 10,000원의 CBDC는 정확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서 일종의 거래라든지 지불수단 그리고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수단 같은 것들을 이러한 디지털을 통해서 하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별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CBDC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지갑이 전자지갑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자지갑이 생김으로써 모든 거래들이 내 전자지갑에서 디지털로 내가 물건을 살 때도 내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지불 결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불 결제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불 결제가 이런 중앙 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이 기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노력 그리고 서버 관리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어떤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CBDC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화폐를 결국 디지털화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디지털화한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개인들이 자기 지갑, 디지털 지갑을 가지면서 이 디지털 지갑에서 결제를 하거나 지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부여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CBDC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2022 to Ben Bernank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USA. Massachusetts, immigrated, they decided to warn.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가을비가 지난 자리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갔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9.9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은 9.9도, 춘천은 6.3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5.4도, 부산은 16.4도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낮 기온 19도, 광주와 울산 20도 등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날이 다소 쌀쌀하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